왜 서양 사람들은 이게 되는데 이렇게 수평 구조도 되고 예를 들어서 노동의 인간화도 되고 공동 의사 결정도 되고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이게 우리 이 동양으로 넘어오면 이게 잘 안 될까? 이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영어로 I 또는 self 이거에 대한 개념을 self 영어의 self죠. 독일어의 selbst라는 건데요. 이게 자기예요, 자기. 에고라니까, 에고. 이거는 자아죠, 자아.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아 실현이라는, 에고 액츄얼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기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 self actualization. 자기 실현이지 자아 실현은 없어요. 이게 에고라는 것은 자기가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자기 욕망의 총체를 에고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자기인데 이거 독일어를 쓰면 안 되니까 self actualization, actualization, 자기 실현이에요. 자기 실현. 그러니까 ego actualization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건 사람들이 번역할 때 이것을 자꾸 자아 실현이라고 그래요. 자아 실현은 자기의 욕망의 덩어리가 이 다른 사람을 패퇴시키고 자기가 독차지했을 때 나타나는 실현이 이게 자기 실현. 이게 책 번역하다 보면 이게 헷갈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자기를 실현하려면 자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항상 비우라고 그래서 텅 빈 상태가 있어. 텅 비어서 인간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텅 빈 자리를 이 셀프가 채우는 게 아니라 에고가 채워.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에고이즘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다 보면 에고이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에고이즘의 특징은 뭐냐? 이것은 경쟁시키는 거예요. 이 경쟁의 특징이 뭐냐? 서열화하고 계층화하고 차별화하고 경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예요. 그래서 서열화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상을 달리주는 거예요. 보상. 인센티브를 달리주려고. 세상의 선생님들도 인센티브를 달리준다니까.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도 인센티브를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거를 보고 내가 아주 뒤집어지겠는 거야, 이게. 협동조합인데 어떻게 서로 경쟁하는 이 메커니즘을 갖다 놓고 협동이라는 이름을 붙이냔 말이야. 협동하면 다시 협동해야지.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서 공직사회도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직사회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직사회는 서로 경쟁하면 내부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 경쟁력이 심각해지지, 이건. 내가 계속 그 SNS에도 쓰지만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협력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협력의 플랫폼을 만들어야지.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글이니 아마존이니 페이스북이니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 세계를 점령하다시피 한 기업들의 이 포텐셜은 어디서 나오냐? 경쟁을 포기하고 다 협력하도록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경쟁을 포기하고 협력을 할 때만 자기 실현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요 자기 실현은 요 자기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뒤에서 5강 때, 4, 5강 때 우리가 공부하려고 해요. 요 자기가 뭐냐, 이게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이 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기 자신이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시험 보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낸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걔네들을 이렇게 떠받드는 이런 방식에서 빨리 벗어나고 각자 자기 자신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이 세계에 대해서 이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내는 자기. 저 자기는 생각하는 힘이거든요, 이게. 생각이에요, 이게. 이게 데카르트에서부터 나온 생각이에요, 생각.
데카르트의 성찰이라는 책 있잖아요. 방법소설과 이 두 권이 제일 중요하죠. 데카르트의 방법소설과 성찰. 이 성찰에 나오는 핵심 포인트는 끊임없이 이 세계의 자기 자신의 인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찰, 제1성찰, 제2성찰, 제3성찰 나오는 그 성찰을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영원히 남는 나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자기 스스로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 그게 자기 실현인 거예요. 기업체에서도 똑같아요. 조직 구성원들이 네 자신이 되라.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억지로 죽지 못해 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하는 거죠. 이게 참 이거 그래서 이 나는 누구인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지난번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돼요.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플랫폼은 인간을 존중하고 자기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존중하고 그 존중받는 인간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토론함으로써 이제 집단 지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집단 지성이 일어나게 하는 방식은 이런 두 가지 인간 존중과 집단 지성이 일어나도록 하는 철학적 사유를 지향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이런 모델. 이것이 다시 말하면 이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이 플랫폼을 조직에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발휘되고 그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에 가장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말하자면 성과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 성과가 달성되는 비전을 생각하고 그것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렇게 달성되도록 하려면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런 전략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조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략은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아주 합리적으로 조직화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직화하는 데서 어떤 방식으로 조직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럼 조직화할 때 각 조직 구성원들 개개인은 어떤 역량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만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역량 요소를 갖춘 조직 구성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인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하는 게 이것의 핵심 포인트예요. 이것만 갖추면 그냥 이 플라이 휠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플라이 휠이 돌아가면 처음에 돌아갈 때만 어렵지 한 해 돌아가고 그 다음에 돌아가고 그 다음 돌아가고 그러면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면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플랫폼인 거예요. 조직 운영의 인간 존중과 집단 지성을 지향하는 조직 운영 플랫폼이죠. 자, 그럼 조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조직의 목적과 구성원의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어요. 오늘 페이스북에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썼는데요. 제 4차 산업혁명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35년, 그러니까 앞으로 20년에 50%의 노동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업이 없어지는 거죠. 현재 직업의 50%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취직하고 싶어도 취직할 자리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나 이런 서유럽은 그거보다 좀 작은 퍼센티지지만 왜 그럼 일본은 50%고 서유럽은 약 40%, 37% 뭐 이러냐? 그거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노동자들이 일본은 단순 노동자를 고용한 퍼센티지가 높다는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까?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일본보다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금 준비를 해야 되냐? 20년 후에 저런 세계가 올 텐데 20년 후에 딱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거 올 거란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뭘 준비해야 되냐,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복 입은 거 가서 자랑하고 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게 진짜 아주 통탄할 일이에요, 이게. 나라가. 지금 부가 극심한 불평등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지난 2세기 동안 인류는 조직 운영에서 실패한 겁니다. 지난번에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주의 질서가 그 잉여, 산업혁명에 따른 잉여 배분에서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2세기 동안에 인류는 자본주의적 질서에 따라서 잉여 배분에서 실패한 거의 이면에 조직 운영에서도 실패했다는 거죠. 그럼 조직이 무엇인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조직이 뭐냐 하는 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조직 운영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조직은 개념적 실체예요. 그래서 conceptual substance예요. 개념인 거지 어떤 생물학적인 또는 이런 물리적인 그런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마포 FM이죠. 마포 FM이 어디 있어요? 마포 FM이 조직이잖아, 그지? 그 조직이 아니면 그 다 등록된 조직이야, 그지? 그러면 마포 FM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는 주소를 가리켜요. 그죠? 주소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마포 FM이 있는 주소가 어디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무슨 건물 몇 층, 몇 번지 나오겠지. 그 몇 번지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 지도는, 그 지도가 마포 FM이야? 아니잖아. 그럼 점 찍은 게 그게 마포 FM이야? 아니잖아. 그럼 어디 있냐고 얘기했을 때 없는 거예요. 마포 FM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의 머릿속에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마포 FM이라는 게. 자, LG전자에서 왔잖아. 네. LG전자 어디 있어요? 법적 실체로 있죠.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 그게. 어디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지 않다는 말은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그 말은 없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조직론에서. 물리적으로 없어요, 조직은. 그런데 우리의 개념 속에만 있는 거예요. LG전자가, 마포 FM이, 삼성전자가 조직은 개념적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조직은 구성원들의 삶을 위한 수단인 거예요. 왜 우리가 그 개념을 만들었냐, 우리 머릿속에서. 어디 물리적인 실체로 있지도 않아. 그런데 왜 그런 개념을 만들었지? 그런 조직을? 왜 아름다운 가게를? 왜 LG전자를? 왜 마포 FM을 만들었냔 말이야. 그거는 그 조직 구성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이해관계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은 구성원들의 삶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Organization이라고 했잖아요. Organization이죠. 요 놈이 바로 오르간이란 말이 오르가논에서 나왔어요. 이 오르가논이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체계를 말해요. 논리학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이 세계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논리학 체계가. 그러니까 오르가논이라는 말이 바로 이 오가니제이션에서 오가니제이션을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학이라는 게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오가니제이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단이에요, 수단. 뭘 수단이냐? 그 오가니제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삶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조직이 목적이 되냐? 이 실체도 없는, 물리적 실체도 아닌,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런 조직이 조직 구성원들을 옥죄는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건 조직 구성원들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은 구성원들을 위한 플랫폼이 돼야 돼요. 플랫폼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조직 구성원들의 삶의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포텐셜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 물질적 토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플랫폼이 되어주면 돼요. 조직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론에서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조직이란 무엇인가? 근데 인류는 이 조직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기초과정에서도 얘기했나요?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자기 이 사위에게 너무 고생하니까 이렇게 자문을 했어요. 제독이 겸손한 자를 뽑아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실제로 이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성경 이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사실이든 아니든 관심이 없고 좌우지간 이랬다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제로 했어요. 그렇게 한 결과 그 모세를 정점으로 인간 사회의 피라미드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많은 조직론 학자들이 이 피라미드 구조가 굉장히 튼튼하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시나이 반도에 도착해서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지나가려고 하던 것을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당도할 땅을 40년 걸쳐서 그 시나이 반도 광야에서 개고생을 하죠. 그 개고생을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피라미드 구조의 비효율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말하면 뭐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누가 말하냐면 로버트 그린리프가 말해요. 이 사람은 피터 드러커의 버금가는 미국의 경영사상가예요. 이 사람은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지금도 이 서번트 리더십 인스티튜트가 있어요. 로버트 그린리프 인스티튜트가 미국에서 후학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요. 이 사람은 대학에서 연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생 동안 대기업에서 직원으로 해서 임원으로 올라가서 일하다가 은퇴한 사람인데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이런 서번트 리더십 개념을 했어요.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동방술래라는 소설을 아시죠? 레오 한번 읽어보세요. 언젠가 한번 동방술래라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을 보고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그걸 받은 거죠. 영감을 얻어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영자들에게 서번트 리더십을 실천하도록 가르쳐 온 사람입니다. 로버트 그린리프가 서번트 리더십에서 강조한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이드로의 충고를 모세가 받아들임으로써 인류는 조직의 구조 설계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명령과 통제, 지시와 복종, 억압과 착취가 가능한 형태의 피라미드형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형 구조를 만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은 어떻게 되냐면 정신적 플랫폼을 신분과 계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장이 있고 부사장이 있고 임원들이 있고 직원들 중에서도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들이 이런 직급 체계가 쭉 있지만 이 계급이 없을 수 없어요, 조직에는. 왜냐하면 역할이 큰 사람은 높은 직급과 높은 계급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들이 다 역할과 책임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설계를 기본적으로 이 피라미드형 수직 구조가 아니라 그 수평 구조로 봐요. 로마식 수평 구조. 예, 로마식 공화정 때 썼던 수평 구조로 바꿔야 된다. 이런 거죠. 이 말을 말은 이게 머릿속 이성적으로는 이해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걸 잘 이해를 못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급은 달라. 근데 그 계급이 높은 사람이 계급이 낮은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명령하고 구속하고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똑같단 말이야.
인간으로서 더 역할이 다른 거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와 제 아내가 있어요. 부부간이잖아. 부부간에 누가 더 높고 낮은 게 없지. 똑같아. 그리고 역할은 아무래도 내가 사회적인 역할도 크고 크니까 역할이 내가 더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책임도 더 크겠지. 계급 없이 우리가 수평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내 역할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책임도 더 큰 거야. 그렇지만 항상 대화할 때 같이 모든 일을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는 거지. 자, 어디로 이사를 간다. 아이들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한다. 그러면 아이들 학교를 어디로 보내자. 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수평 구조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경쟁적인 상태의 그 마음을, 경쟁적 마인드셋을 가지면 이렇게 위계 질서가 딱 잡혀요. 이러면 질서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생산성은 꽝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어떤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런 자율성도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쥐약이에요. 이 질서가 잡혀서 뭔가 조직이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겉으로는 이건 쥐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날도 조직을 운영할 때는 이런 서로 역할의 크기가 다르고 역할이 그 내용이 다르고 범위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거의 한 몸처럼 대화하고 토론해서 합의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한 사람의 일방적인 지시, 명령, 한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좌우지간. 어떤 경우에도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동방술래, 헤르만 헤세의 동방술래가 나오는 것처럼 레오는 아주 가장 적은 위치에 있는 그냥 이 다른 동방 세계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 이 순례단에 따라 나선 꼬맹이야. 심부름꾼이라고. 근데 얘가 있으면 그 순례단이 잘 돼. 근데 얘가 사라지자 와야 되는 게 순례단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서번트로서 그 조직을 잘 되도록 만드는 거지. 그게 아까 얘기했던 로버트 그린리프의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사람만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생명을 불어넣는 게 타인에게 조건을 정비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 두 번째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세팅해 주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리더십이에요.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실존주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인간의 실존성을 설명하면서 얘기했어요. 이 실존이란 다시 말하면 영혼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 비로소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선하고 악하고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지를 분별하는 능력,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데, 이런 실존적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실존적 체험이 곧 바로 영혼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위에 사람이 명령한다고 그에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존이 그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영혼이 있는 사람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그 지위에 상관없이 타인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라,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지금 이 플라이 휠이 돌아가는 6개의 개념들, 성과서부터 인사까지 이 6개의 개념들을 조직 운영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예요. 이게 리더십이란 말이죠. 이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라는 리더십 정의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리차드 핵만 교수가 만든, 제가 번역한 책, 성공적인 팀의 6가지 조건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그것이 이 변형 모형이
바로 이 fly wheel 모형입니다. 요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도 그냥 아주 개념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각 개인의 욕망, 각 개인의 목표, 각 개인적 이기적인 욕망도 괜찮아요. 이것들이 조직이 나가고자 하는 목표, 목적과 어떻게 부합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사이클이에요. 이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 가장 포인트예요. 동기부여는 그때도 못 박혔을 때 얘기하셨지만 동기는 스스로 성인이면 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리더십에서는 불어넣어서 타인한테 영향을 주는 건데 그럼 시점적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좋은 질문이에요. 동기와 관련돼서는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해요. 저기 이 영양론에서 동기부여 그 알피 콘의 책을 보시면 아이들이 학습하도록 뭔가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동기부여하잖아. 그 책의 포인트는 뭐냐면 Unconditional Parenting이라는 책이에요. 자녀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지만 영어 원 제목은 Unconditional Parenting. 그러니까 조건 없는 부모 사랑, 조건 없는 그 자녀 양육,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과 관련된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들을 또는 부하 직원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내거는 행위, 이거는 그 직원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에요. 그 실존적 체험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행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unconditional 해야 돼. 조건 없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동기부여라는 것은 대부분 조건을 달아요. 자, 너 동기부여하는 방식이 그렇잖아, 우리. 자, 너 이거 하면은 너 이거 가질 수 있어. 하는 거잖아. 너 이만큼 일하면 너 성과가 이만큼 더 줄 거야. 이게 다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컨디셔널 한 거잖아. 이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은 인간의 내재적 동기를 갉아먹어요. 그게 알피 콘이 무수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한, 연구 결과를 종합할 거는 우리 상식적으로도 그래. 초등학교 한 10살쯤 된 아이들에게 퍼즐을 가지고 놀기 아주 재밌는 퍼즐이에요. 장난감이죠. 그래서 한 그룹에게는 네가 이걸 가지고 놀고 어떤 점이 좋은지 피드백을 해주면 $5씩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해요. 다른 한 그룹은 아무런 약속하지 않고 그냥 피드백만 해주더라고 얘기를 해요.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퍼즐 회사 직원이 와서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그룹에는 $5씩 줬어요. 이쪽에도 피드백을 받았어요. 여기는 약속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서는. 이제 끝났어요. 왜냐면 피드백 해줬으니까. 얘네들은 더 이상 가지고 놀지 않아요. $5 받았으니까. 얘네들은 계속 가지고 놀아요. 그냥 계속 재미있으니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흥미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지고 놀죠.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돈을 받았으면은 오히려 보상을 줬으니까 동기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동기가 떨어졌다니까. 그러니까 돈이 개입하면 그 일의 본질과 사태의 본질을 왜곡해요. 돈이 유의미하게 개입하는. 이거를 보여줬어요. 이건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책에 나오는 건데, 그 Rewards by, so Punished by Rewards. 또 다른 책에도 나오는 그 사례예요. 어떤 연구자가 자기 집에서 연구를 하는데 자기 집 앞에 그 잔디밭에서 동네 애들이 와서 축구를 하면서 맨날 노는 거예요. 그 시끄럽잖아. 애들이 그 좀 떠들어? 그러니까 연구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연구자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얘네들을 쫓아버릴 수 있는 아이디어. 뭐겠어요? 걔네들을 이제 월요일 날 가가지고
걔네들을 다, 야, 너네 여기 와서 노는 게 너무 보기 좋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노는 걸 격려차, 너희들 와서 이렇게 재미나게 놀면 하루에 $1씩 준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가서 $1 줬어요. 애들이 막 노니까. 애들이 너무 좋잖아. 노는데 돈도 벌고. 화요일도 가서 또, 야, 니네들 와서 잘 노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1 줬어요. 일주일간 내내 줬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서 애들이 또 놀잖아. 얘들아, 이제는 내가 돈이 떨어져서 너희들한테 돈 줄 돈이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이 더 이상 축구할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돈이 아이들의 동기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죠. 원래 돈 안 받았어, 걔네들. 근데 돈이 개입하자? 일정 기간 돈이 개입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정신이 뭘로 바뀐 거예요? 돈으로 바뀐 거예요. 축구의 재미가 돈으로 환산된 거죠. 그래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축구할 생각도 사라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사회, 그러니까 대기업 문화가 지금 군대식이잖아요. 근데 군대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군대처럼 다 부하들도 상사가 합리적인 명령이 아니면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스위스 군대만도 못한 기업들이잖아요. 대기업들이 전부 위에서 까라면 까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당근만을 말했잖아요. 채찍도 똑같습니다. 당근처럼. 채찍을 하면요. 그 사고 중지 상태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채찍이 들어가면, 벌이 들어가나 하면 사고 중지 상태가 된다고. 생각 안 해요. 하라는 것만 하면 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그래도 그게 못 견디게 있으면 그냥 떠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생산성이 오르겠어요. 생각하면 싸가지 없는 건데. 싸가지 없는 놈이 되고, 대들 수도 없고. 대들었다간 그건 이제 완전히 가는 거죠. 이게 이 나라가 전부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헤어날 것이냐. 이 질곡으로부터 헤어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독일이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없어요. 재벌이라는 그런 게 없고 대기업이라는 것도 아주 소수예요. 우리가 아는 몇 개, 독일 기업들 아는 몇 개의 이름만 알지 나머지는 다 그야말로 무명의 중소기업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같은 업종이면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전국적으로 거의 시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조가 산업별 노조고 개별 기업의 노조는 사실상 무력해요. 개별 기업의 노조는 거의 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별 노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무노조에 들어간다든지 금융노조에 들어간다든지 무슨 철강노조에 들어간다든지 자동차 노조에 들어간다든지 이게 노조에 들어가면 그 산업별 그 노조가 경영자 협회와 같이 협상을 해가지고 그 해의 임금을 정한단 말이에요. 근로 조건을 그 해에 정해버려요. 그러면 다 똑같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업종에 속한 기업들은 그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대기업에 가서 물가 비싼 데 가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또 중소기업 조그만 이런 동네 자기 고향에 있는 기업에 가서 일해도 그거가 같은데. 근로 조건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이션와이드 정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근로 조건을 커버할 수 없는 생산성을 내는 기업은 어떻게 되겠어? 도태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근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생산성이 나오도록 조직 운영 플랫폼을 그 중소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완전히 피라미드 구조로 대기업이 이 밑에 중소기업들을 완전히 아주 가렴죽으로 빨아먹고 있는 체계가 돼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사돈의 8촌까지 해가지고 저 빵가게까지 다 해먹고 이런 지금 시대가 된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이게 이런 비합리가 이런 몰상식이 통용되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중소기업도 그래서 중소기업이 글로벌하게 소위 말하는 그 뭐 한때 유행했던 히든 챔피언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야. 우린 이름도 모르지 그런 회사들. 그렇지만 그 세계적인 말하자면 기업으로서 고품목에 관한 시장 점유율은 뭐 1, 2, 3위 세계에서 하는 회사들이지. 다. 그것만 하는 거야, 그것만. 이제 그런 회사들이 모여서 아까와 같은 그런 인더스트리 4.0, 제4차 산업혁명을 그 CPS 혁명을 통해서 IoT 혁명을 통해서 그게 이제 스마트한 팩토리로 좀 바뀌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생산성이 나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지금 노동자를 이게 구하지 못해서 애를 쓰는 이 기업들이 아주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난민을 좀 받아가서라도 어떻게 좀 이 지금 구인난을 좀 해결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교육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이 세계에 대해서 기투하도록 던지도록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타고난 재능을 발현하도록 창조적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아주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실현해 나가도록 그게 자기 실현이지. 그렇게 돼야만 생산성이 오른다 이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 생각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이기심으로 채워서 결국 이기심이 작동하지 않는 결국은 무속의 기대는 이런 방식으로는 곤란하지 않냐 이거지. 내 해석이 맞은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좌우시간 내가 볼 때는 여기까지는 순전히 내가 틀렸을 수 있어요. 뭐 또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제 연구와 경험에 의하면 이 플라이휠이 돌아갈 수 있어야만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